시청자 비평 플러스에서 YTN을 들어봅니다. 한파에 떠는 쪽방촌 주민부터 재난으로 이재민이 된 사람들과 또 취약계층 청년까지 사회적 약자를 다룬 보도들이 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인데요. 오늘 뉴스 리뷰와의 시간, 사회적 약자를 다룬 YTN의 보도 방식을 짚어봅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Y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한파에 난방비 부담도 커지는 때입니다. 이 난방비 아끼겠다고 외출할 때 보일러를 완전히 끄는 분들 많으신데요. 전문가들은 예약 난방이나 외출 모드로 설정 온도를 낮춰서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장시간 보일러를 끄면 급격히 떨어진 실내 온도를 다시 올리는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이죠. 건강과 난방비 함께 챙길 수 있는 방법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먼저 시작합니다. 네, 오늘 뉴스 리뷰 Y 시간 YTN이 전한 사회적 약자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종임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네, 최근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상황을 전한 YTN 보도가 많았는데요. 이 소외계층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인데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회적 평등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차별과 불이익에 다소 쉽게 노출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배려의 필요성, 사회적 담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언론 보도인데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잘못된 보도가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과 혐오 그리고 소외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 계층 관련 보도를 꾸준히 이어가야만 대안 마련을 위한 동력을 갖게 되는데요. 아쉽게도 여러 이유로 연말이나 연초 이런 보도들이 반짝하고 나왔다가 사라지곤 합니다. YTN 보도 구성 가운데 한 가지 예로 들 수 있는 게 지난 1월 20일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을 조명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계속되는 한파로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쉼터를 취재합니다. 다만 보도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주말이 아닌 화요일 평일임에도 하루 동안 같은 내용의 보도가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네, 물레동 노숙인 센터입니다. 네, 지금 나가 있는 공간이 어떤 곳입니까? 네, 이곳은 노숙인들에게 옷이나 방한용품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된 공간입니다. 이 쉼터에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네, 이곳에는 노숙인들뿐만 아니라 한파를 피해 찾아온 쪽방촌 주민들도 계십니다. 연탄을 태워 방을 잡혀보지만 찬바람을 맞기엔 역부족이라 지독한 감기에 걸렸다는 쪽방촌 주민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연탄 보일러로 막아내기 힘든 추위에 결국 하나둘 쉼터를 찾습니다. 벽을 막아주시겠다니까. 이제 연탄 보일러는 보일러 자체가 뜨거운 물이 안 나오잖아요. 손시렵죠. 손시렵고 얼굴 차가워요.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정도의 보도 재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반문해 볼 수 있는 구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한파, 쪽방촌, 추위, 노숙인 등으로 YTN 홈페이지에 검색을 했을 때 1월 20일 해당 보도 외엔 이어지는 후속 보도나 추가 취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 연초에 일시적으로 상황을 전달하고 그치는 보도 형태에 대해서는 언론 전반의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러한 아쉬운 점을 YTN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리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YTN만의 해결 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연말 연초에 일시적으로 이러한 보도가
집중되는 이유, 실장님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방금 이제 시청자 평가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예. 문제에 대해서도 YTN은 이제 충분히 이제 공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보도가 연말연시에 집중된다는 지적도 뭐 뼈아프게 수긍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YTN은 시의적절하게 항상 취약계층의 귀와 눈을 기울이고 또 그들의 삶에 계속 관심을 가지려는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없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예. YTN은 이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재난재해에 있어서도 이재민들이 처한 상황을 집중 조명하면서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왔는데요. 지난해 산불 이재민들의 어려운 처지와 경기도 가평이라든지 충청도 그리고 경남 산청 지역의 수해 피해 주민들의 고충에 대해서도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YTN은 앞으로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굳이 기후변화나 재난뿐만 아니라도 복지 사각지대까지도 눈을 돌려서 구체적이면서도 심층적인 보도를 이어가겠다는 점 여기서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꾸준히 사회적 약자 또 취약계층 보도를 해오긴 했지만 앞으로 구조적으로 보도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까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YTN 보도를 살폈을 때 기존의 언론이 해오던 방식에서 어떤 점이 더 강화되거나 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자, YTN 보도에서도 좀 새롭게 다뤄진 부분들도 있을까요? 네, 먼저 YTN은 겨울 추위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취약계층 등의 현실적 문제를 좀 더 객관화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요소를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설명해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데이터처는 올해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순자산 진위계수가 0.625로 지난해에 비해 0.01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순자산 진위계수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또 최상위 소득층인 5분위와 최하위 1분위의 격차인 5분위 비율도 5.78배로 한 해 전보다 0.06배 포인트 늘었습니다. 통계 수치를 언급한 보도는 곧 정책 과제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불평등 확대는 단기간의 경기 지표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일자리 확대, 자산 형성 지원,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제기합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실질적 어려움과 현실을 담은 깊은 조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인천에 거주하는 홀몸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쪽방촌에 거주하는 노인 돌봄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지자체의 움직임을 취재해 보도합니다. 노인 가구가 몰려있는 인천의 쪽방촌. 추운 겨울이 되면 하루하루 버티는 게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홀몸 노인은 인천에서만 지난해 15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16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계속 증가세입니다. 이에 인천시가 노인 외로움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시민들을 지원하는 외로움 대응단을 출범시킨 겁니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외로움 돌봄국도 내년에 신설합니다. 인천시가 광역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전담 부서를 만들어 고립된 노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경제 상황이 취약한 이들이 겪는 실제 삶의 무게와 구체적인 현실까지 일부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은 화재 위험이 큰 시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 상황에서 이 화재 사고가 나기 더 쉽고 또 피해도 커서 사회적 보호와 체계적인 지원이 더 절실해 보입니다. 자, 관련해서 소식을 다룬 YTN 보도는 없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YTN은 최근 발생한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했는데요. 확인해 보니 지난 7월, 9월에도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번 구룡마을 화재가 처음은 아니며 2014년부터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화재 사건을 전하면서 여러 취약함에 노출되어 있음을 전했습니다.
서울 개포동에 있는 구룡마을의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인근 산으로 불이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신고 1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막 울었어요. 기울이가 하나도 못 꺼내고 인제 아파트락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저씨도 일거리 찾으려고 땡기봤는데 다 안 써요. 120여 세대 전소로 거리에 내몰린 이재민 180여 명은 근처 호텔 등 임시 거주지에서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 재개발을 맡은 서울주택 도시개발공사는 이들에게 임시주택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화재로 집을 잃어버린 주민들도 찾아와 경찰 통제선 너머로 망연자실, 감식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집터에 남은 건 없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는 충격이죠, 충격. 구룡마을에서는 3년 전 이맘때에도 큰 불이 나 주민 500여 명이 대피하는 등 화재가 반복돼 왔습니다. 나무 합판이나 비닐하우스 등 가연성 자재가 많고 불법 건축물이라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못해 한번 불이 나면 큰 피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민 관련 보도는 2025년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현재의 상황을 담은 뉴스로 이어집니다. 안동 산불 이후 이재민들의 임시주택을 취재한 뉴스였는데요. 안동뿐 아니라 경북 의성과 청송, 영양, 영덕 등 산불 피해 지역 대부분 한파특보가 내려진 상황도 함께 전했습니다. 네, 경북 안동 임시주택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강추위 속에 이재민들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이곳 임시주택 단지를 지켜봤는데요. 그야말로 살을 내는 것 같은 칼바람이 불어서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하지만 임시주택은 말이 주택이지 조립식이다 보니 밖에서 부는 찬바람을 완전히 막기가 어렵습니다. 외풍이 많이 쳐서 실내 난방을 3개 틀어놓아도 한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하는데요.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아직 임시주택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조립식 주택이라 밖의 추위를 완전히 막지 못하는 어려움 등을 주목해 전달했습니다. 직접 상황에 처하지 않은 시청자라면 잘 알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상황, 그리고 이러한 산불 이재민과 같은 분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취재하게 된 배경이 궁금한데요. 또 이후 필요로 하는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어떤 보도를 이어갈 예정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직후에는 이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요. 그리고 또 모든 매체가 이제 현장을 찾게 되죠. 하지만 이제 짧게는 며칠에서 이제 길게는 수개월이 지난 뒤에는 정치를 비롯한 이제 다른 이슈에 밀려나서 관련 보도가 이제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이제 많은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이제 피해 주민들의 고통은 보도 여부와는 무관하게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희 YTN 취재진은 재난 이후의 일상도 기록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현장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불 당시 알게 된 주민분들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또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아서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처 없이 임시주택단지를 찾아서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고충이 복합적인 만큼 단순히 춥거나 또는 덥다는 그런 현상 보도에 그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신에 수도관 동파로 물을 쓰지 못한다는 등 또는 불이 날까 봐서 난방도 마음껏 할 수 없다는 등 자세한 고충 그리고 미처 알지 못했던 트라우마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지난해 초대형 산불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산불 재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의 실수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 이러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재민들이 모두 산불 이전의 일상을 되찾는 날까지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관련 보도를 이어가겠다는 점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말씀해 주신 대로 표면적인 현상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 있고 난 다음에 이재민의 현실적인 고충을 전하려는 YTN 취재진의 노력이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또 어떤 보도 살펴주셨습니까? 네, 이어서 현재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예.
이들을 사회적 약자 또는 정책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자리 부족 문제, 또 주거 불안정 문제 등 이 청년 계층이 겪는 어려움도 언론에서 좀 자주 다뤄지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청년층의 취업난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뉴스에서 주목하고 있는 소식인데요. 일자리박 2030 청년 세대가 1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해결을 위해 정부 정책이 필요함을 YTN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기준 2030 세대 가운데 일자리가 없는 청년은 158만 9천 명으로 12.7%에 달해 코로나 시기였던 지난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득보다 지출이 더 빠르게 늘면서 청년층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계층에 해당하는 청년 세대를 위한 정부 지원 논의도 중요한 뉴스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저소득층 청년 세대, 고립 청년 등에 대한 논의도 이후에 더 보도되었으면 합니다. 자, 쉽게 보이지 않는 위험과 또 구조적 문제를 밝히고 사회적 약자가 실제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언론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일 겁니다. 자, YTN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공허한 호소로 남지 않도록 현실을 더 깊이 전하고 또 실질적인 문제 해결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보도였습니까? 네, 이번 디딤돌 뉴스는 경북 안동 산불 이재민들을 취재한 김근우 기자의 뉴스입니다. 산불 이재민들의 삶을 좀 더 심층 취재한 뉴스인데요. 강추위에 수도시설이 얼고 임시주택이 추위를 제대로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을 취재했을 뿐만 아니라 생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이재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취재한 의미 있는 뉴스였습니다. 재해 당시의 피해 사례를 주목하던 뉴스 보도 이후에는 이재민에 대한 관심이 잊혀지기 쉬운데요. 한파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 중 산불 이재민들을 취재하기로 결정한 계기가 궁금하고요. 뉴스에 담지 못한 이재민들의 어려움이 있다면 더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재난 보도는 연속 보도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후에 연속 보도 계획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대구 경북 취재본부의 김근우 기자의 활약이 돋보인 그런 보도였습니다. 끝없는 대피 생활에 여전히 일상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이재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데요. 김근우 기자를 통해서 관련한 취재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산불 당시에 취재진들도 충격을 상당히 크게 받았습니다. 워낙 강렬했던 경험이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해 주민들의 그런 트라우마에 대해서 공감도가 자연스럽게 높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이 강한 한파 속에서 일반 가정에서도 굉장히 불편이 큰 상황인데 이 얇은 벽 하나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 이재민 분들은 오죽할까 이런 생각에서 좀 취재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재민 분들이 느끼고 있는 고립감에 대해서 좀 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말이 임시주택이지 컨테이너를 개조해서 만든 주택이기 때문에 8평 정도 된다고는 하는데 뭐 침대도 제대로 틀어놓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명절이 되더라도 뭐 가족들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그 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고립감들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 난방 시스템 자체가 이 일반적인 가정에서처럼 도시가스를 쓸 수가 없는 형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기 난방을 하게 되는데 이 전기 난방 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을 다 받고도 50만 원 이상을 스스로 부담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고요. 이재민 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시기를 꺼리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미처 담지 못한, 또 디테일하게는 담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이제 이재민 분들과 라포를 형성해서 좀 다뤄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사각지대가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부분을 다뤄볼 수 있을지를 조금 더 향후에 후속보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피해 주민들이 1년 동안 어떤 트라우마, 또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고충을 어떻게 견뎌왔는지에 대해서 좀 조명을 해봐야겠죠.
사실 때만 되면은 이분들에게 트라우마가 되살아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의 재난 이후의 일상을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뉴스를 봐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톡톡 Y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트럭이 시장으로 돌진해 21명의 사상자를 내고 보행자를 덮친 택시가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모두 60, 70대 운전자가 낸 참사로 이런 고령자가 일으키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줄이는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관련 조사 보고서 내용을 전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의 효과를 설명했는데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어떤 보상이 있는지 덧붙였다면 정보성을 더할 수 있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최근 대형 교통사고 가해자가 잇따라 고령자로 밝혀지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급증하고 있는데요.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20년 약 3만 건에서 2024년 약 4만 건으로 30%가량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는 줄어든 반면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은 같은 기간 14.8%에서 21.6%로 뛰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서울시는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주는 교통비 지원금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올렸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는 3만 1,800명으로 전년 대비 27.4% 증가했다고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의 경우에는 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회에 한해 한 명당 교통비 10만 원과 택시 쿠폰 20만 원 상당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실제 운전 기록을 증빙할 경우 교통비 1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총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부산광역시, 충주시, 제주도 등 여러 지역에서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지역마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지역에 문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고령자 교통사고 문제를 운전면허 반납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반납률은 매년 2%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을 계속해야 하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고 이동이 불편해지는 문제 등으로 반납률이 저조한 건데요. 각자 다른 사정을 가진 여러 대상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로 고령자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인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로 향했던 방첩사를 해체하라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9월 출범한 국방부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첩사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첩사가 권력기관이 되면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던 만큼 신설되는 기관의 장이나 감찰 업무는 민간 인력이나 군무원 등으로 하는 등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의 해체 권고와 함께 개편 추진 내용을 다뤘는데요. 방첩사의 과거 논란과 권력기관화 문제를 짚으며 해체 권고의 배경을 설명했는데 여기서 과거 논란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려줬다면 이해를 도왔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방첩사가 과거에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49년 만에 사라진다는 방첩사. 어떤 기관인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살펴보면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방첩사의 모태가 된 기관은 1977년 창설된 국군보안사령부인데요. 국군보안사령부는 1950년 특무부대로 시작해 육해공 각 군에 있던 보안부대를 통합하며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보안사는 대통령에게 직접 정기보고를 올리는 등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숨은 역할을 하며 핵심 기능을 수행했는데요. 군 외부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정도의 권력을 누렸다고 합니다. 이후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는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파문이 터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이후 보안사는 정치 개입 근절을 약속하며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처음 이름을 바꿨습니다. 다만 기존 기능 등이 유지됐다는 점에서 형식적 개편이라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이후에도 핵심 권력기관이었던 국군기무사령부는 2009년 민간인 사찰에 따른 국가배상, 2014년 세월호 유가족 동향 수집, 2017년 댓글 공작 사건 등으로 꾸준히 논란을 빚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계엄 문건 의혹이 확산하며 또다시 개편 요구가 거세졌죠.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이후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방첩 역량이 약화됐다며 국군방첩사령부라는 현재 이름을 부여하고 조직과 기능 강화를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현재 정부는 방첩사라는 하나의 기관에 여러 기능이 집중돼 있어 일부만 개편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연내에 방첩사 해체를 마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독감, 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로 2, 3월에 유행하던 B형 독감이 올겨울에 더 빨리 활동을 개시한 겁니다. 특히 방학 기간인데도 초등학생 독감 의심 환자가 1000명당 127명, 중고생은 97명을 기록해 여전히 유행을 주도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독감은 감기와 달라서 항바이러스제 등으로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중이염, 세균성 폐렴, 심근염 등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유행 시기보다 조기 확산하고 있는 B형 독감의 환자 증가세에 대해 전한 보도였는데요. 특히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음을 알려 증상이 의심되면 외출을 자제하라고 전했는데 독감 증세나 특징 등 정보를 더했다면 도움이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어 가지고 와봤습니다. B형 독감의 모든 것 함께 알아볼까요? 유난히 추운 겨울 독감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0월 중순 독감 유행주의보를 이르게 발령했는데요. 그 당시 주로 유행한 것은 A형 독감입니다. 11월 중순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독감 유행은 올해 1월 2주차를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특히 B형 독감의 증가가 두드러지는데요. 지난해 말 A형 36.1%, B형 0.5%였던 검출률은 올해 2주차에 A형 15.9%, B형 17.6%로 바뀌며 B형이 A형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통상 B형 독감은 늦겨울에서 이른 봄에 유행하지만 올해는 시기가 앞당겨졌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A형 독감을 이미 알았더라도 B형에 다시 감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A형과 B형은 서로 다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서 A형 감염이 B형에 대한 면역 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급성 호흡기 감염병인 독감은 바이러스 유형에 따라 크게 A형과 B형으로 구분하는데요. 두 종류 독감의 증상은 거의 같다고 합니다. 감염되면 보통 1일에서 4일의 잠복기를 거쳐 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두통, 콧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소아의 경우 구토나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열은 대개 3, 4일 지속되지만 기침과 인후통은 며칠 더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독감은 늦은 봄까지도 유행한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좋은데요. 특히 고령과 어린이, 임신부와 같은 고위험군은 독감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접종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는 위생이 중요하겠죠. 수시로 손 씻기, 실내 환기, 마스크 쓰기 또한 잊지 말고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 시원히 풀리셨을까요? 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YTN-DMB 시청자평가원 박하민입니다. 과학이 현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학 다큐멘터리는 실험실 속 연구가 우리 삶과 환경, 사회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이는 미래 선택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지닙니다. 과학 다큐멘터리 다큐 S프라임은 매달 과학기술 분야의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 그 변화가 우리 사회와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차분하게 짚어주는 시의성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방송은 노년의 주체성 회복이라는 주제로 웨어러블 로봇, 생명과학, 뇌과학, 디지털 교육까지 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기술이 가져올 우리 삶의 변화와 가능성을 다루었습니다. 고령층이 흔히 겪는 일상의 불편함을 과학기술로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시작한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문 용어가 등장하는 과학적 설명에 연구자 인터뷰와 사례 화면을 적절히 배치하여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으며 체험자의 솔직한 인터뷰를 담아 기술의 실제 효용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프로그램은 노화와 운동 효과 간에 막연했던 인과관계에 대한 과학적 원인과 함께 근골격계의 노화를 늦출 수 있는 특정 단백질의 발견을 소개하며 흥미를 더했습니다. 또한 노년기의 삶을 위협하는 치매와 파킨스병 같은 난치성 뇌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통해 고령 사회의 건강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후반부에는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다루며 기술 격차가 사회적 배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환기해 주었습니다. 디지털 배움터에서 반복적이고 체험 중심의 교육을 받은 후 자신감을 회복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노년의 주체성 회복이라는 프로그램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고령화를 피할 수 없는 쇠퇴가 아닌 다시 설계 가능한 삶의 단계로 정의하고 고령층의 신체 기능 보조, 질병 치료 가능성, 디지털 소외 해소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핵심 과제를 폭넓게 다루었습니다. 다만 특별한 화면 전환 없이 하나의 흐름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 내용을 파악하는 데 다소 집중이 흐트러졌는데요. 핵심 메시지를 후반부에 한 번 더 정리해주거나 분야별로 내용을 분리해주는 장치가 있었다면 이해도가 더 높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수명 연장과 능동적 삶이라는 공통의 축으로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고 확장한다는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연구 성과와 실제 고령자의 삶을 연결해 추상적 담론에 머물지 않았다는 점에서 완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큐 S프라임은 고령화라는 무거운 주제에 과학기술의 가능성을 얹어 희망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시선으로 풀어냈습니다. 노년의 삶을 다시 시작되는 아침으로 표현한 마지막 메시지는 깊은 여운을 남겼는데요. 앞으로도 다큐 S프라임을 통해 긍정적인 미래를 품은 다채롭고 새로운 소식들을 많이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YTN의 보도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